예상 강수량은 영동과 영남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 영남 내륙과 제주는 5에서 20mm가량입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 입시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취지는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한날 한시에 시험 치르는 정시가 강화돼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추정컨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정시가 아닌 방식으로 입학한 데 따른 논란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서울대가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수능 중심의 정시 일반 전형을 현행 27%에서 40에서 50%로 늘리자 서울, 특히 강남 3구 거주 합격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출신 합격자 수도 늘었습니다. 일반고 출신 합격자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정시 확대는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본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정시냐 수시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입시 제도가 아니라 입시 그 자체입니다. 학교가 서열화된 마당에서 입학과 함께 인간의 가치가 매겨지는 문화, 이걸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정시를 늘린다고 해소될 수 있을까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불평등과 학벌 계급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어떤 입시 제도든 정보와 돈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대학 입시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최근 한겨레에 실은 칼럼 제목입니다. 답이 새로우려면 그 길은 보다 획기적이고 훨씬 파격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생방송 현장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알찬 준비 확인하실 겁니다. 7시까지 같이 가시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정치 뉴스로 속이 울렁거릴 때, 머리가 어지러울 때,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아.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자,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천상 가브리엘님 문자 네. 보내셨는데, 대학 서열화는 현상일 뿐 사회적 불평등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네. 줄 세우기 싫겠지만 그래도 시험이 제일 공정하다는 K74094473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는 대학 입시 경험하셨죠? 네,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뭐였어요? 저 때만 해도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이 정시였고 수시가 이렇게 많이 있진 않았던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뭐 100% 정시, 바로 학력고사. 학력고사 시대였군요. 네. 예. 자, 그래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그래요. 네.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정상근 기자. 네. 몸무게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요.
격차를 줄여야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네.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11시 12분경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네. 회담은 한 20분 정도 이어져서 11시 30분경에 끝났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아베 신조 총리에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을 했습니다. 네네. 양국 총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현재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 등과 관련해서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라는 데도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인식차는 이 한일 양국이 좀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이 악화한 한일 관계의 조속한 타개를 위해서 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포함해서 이 다양한 촉진 그리고 교류를 촉구를 했는데 네. 이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또 되풀이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라면서 이낙연 총리의 이 협의 촉진 요구에 대해서는 뭐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한편 이낙연 총리가 전달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는 이 한일 양국이 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일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자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요즘에 아베 총리가 대한 유화적인 네네. 유보적인이 아니라 유화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참의원에서 늘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 사이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 한일 관계를 파탄낸 주인공 아닙니까? 네, 뭐 말과 행동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베 총리에 대한 신뢰예요. 네. 신뢰부터 회복돼야지. 이 신뢰 회복되지 않으면 한일 관계 회복돼 봐야 뭐 얼마나 오래 갈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입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계엄령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재반박을 했네요. 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그 옛 국군 기무사령부의 2017년 이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에 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검찰이 사실상 덮어버렸으며 네. 그 책임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어제 입장을 내서 이런 임태훈 소장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네네. 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 조직이 아니라 그 별개로 이 독립수사단으로 구성이 됐고 네. 이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에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이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임태훈 소장이 여기에 다시 재반박을 했습니다. 네. 문건도 추가로 하나 더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당시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기소 이유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보고라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불기소 이유 통지서가 이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인데요. 네. 이 발신자 자체부터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임태훈 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결국 뭐 이렇게 뭐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고 해도 이 민간 쪽에서는 검찰이 수사했기 때문에 네. 이 지휘 라인에 있는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이 이거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에 부인할 수 없다. 네. 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 이렇게 수사하라라고 방향을 제시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직인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직인을 이제 본인이 찍었으면 본인이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아니, 본인이 뭐 이것까지 다 일일이 찍었겠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다만 직인 찍기 전까지 그 수사 상황들에 대해서 이미 인지는 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또 사안이만큼 대단히 그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뭐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그래요. 이 직인 뭐 물론 이제 아래에서 찍기는 찍었겠지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도 못했다. 그러면 정말 무능하거나 네네.
조직에서 완전히 중앙지검장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됐거나 그랬을 텐데 후자일 가능성은 없단 말이죠. 네, 그렇죠. 정권 초부터 사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는 대단한 위상을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뭐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혀왔던 이미 분이니까요. 뭐 정권 초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 분인데 지금 이 황교안 당시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니었지만은 네. 전 정권의 대통령 권한 대행과 연관된 그런 사안인데 이걸 자기는 몰랐다.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다. 이렇게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좀 추가적인 그 어떤 자료라든지 근거 이런 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6020번 쓰시는 분 휴대전화 뒷번호인데요. 이번 쿠데타 계획 음모는 국가보안상 가장 심각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조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자들을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국정원 개혁했는지 모르겠네요. 전에 보니까 국정원이 말이죠. 네, 사찰을 여전히 하고 있었죠. 여당 원내대표까지 지금 뒤를 털고 있었는데 불법적으로. 네. 예. 그래요. 국정원에게 맡겨서 이게 믿을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검찰이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자체 개혁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 이탄희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 검사의 전관 예우 문제에 대해서 공식 입장까지 내면서 뭐 증거를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제 검찰이었는데 네. 오늘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 그냥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이 징계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네. 이 대검찰청은 오늘 의원 면직 제한 사유인 이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이 원칙적으로 사표를 수리를 제한하기로 했다라면서 네. 또 사유를 판단할 때 8명 중 7명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이 의무적으로 이 감찰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또 위원회의 비위 대상자의 출석 요구권까지 주기로 했는데요. 네. 네. 또한 만약 이 검찰 자체 감찰로 이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이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을 하고 이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검찰에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를 거쳐서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3가지에서 7가지로 확대를 하고 이 확대한 직접 감찰 사유에는 의원 면직을 신청하니까 사표를 낸 검사 등의 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이 검찰이 자체 감찰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을 경우 네. 이런 경우에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비위 저지른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겠다. 검찰이 이렇게 개혁안을 내놨는데 네. 오늘 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는데 네. 아마 부산지검을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검찰청을. 네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요. 뭐 개혁안 발표도 중요하지만은 검찰이 뭔가 비위가 있어 보이고 또 현직 부장검사가 또 이 고발한 사건이라면은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검찰의 그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근데 그 경찰이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뭐 직무유기 같은 혐의는 뭐 별로 이제 적용할 것이 없다라는 취지의 또 얘기를 해서 그게 또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그 비위에는 직무유기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말인가요? 뭐 거기에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셈이어서 예. 이게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러면 결국에는 경찰 수사는 현행법으로서는 결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거 건들지 말라 이런 신호로도 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하나가 검찰한테는. 돼버린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요. 또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서 기각됐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한데 네네. 용인정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요? 네,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랜 고민과 가족회의 끝에 이 네. 총선 불출마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이철희 의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불출마 선언이 나온 건데요. 네.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이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이 정쟁에 매몰돼서 이 민생을 외면하고 또 본분을 망각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들었는데 사상 최저 법안 처리율 그리고 회의 보이콧,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폭력과 회의방해 사태, 국회의 막말, 무례, 비방, 억지, 독설 등을 꼽았습니다. 예. 이 표창원 의원은 뭐 여야 각자야 나름의 이유와 명분은 있겠지만 국민 앞에 내놓을 변명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20대 국회 구성원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반성과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뭐 이후 거처로는 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네. 이 자유인의 상태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의 활동 재개, 뭐 추리소설 습작, 범죄 관련 강의, 뭐 범죄 사회 문제 탐사 방송 프로그램과의 협업, 네,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 과거 이 직업이죠. 네,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표창원 의원이 자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사실 이철희 의원은 비례대표 아닙니까? 네네. 예. 근데 표창원 의원은 지역구가 있어요. 네, 본인이 맞습니다. 지역위원회를 이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하겠다. 네. 뭐 큰 결단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네, 뭐 예. 지역구 관리를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을 텐데 네. 이 결심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캔디 사랑님 계속 남아 있어야 할 분들이 떠나신다니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기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예. 그래요. 표창원 의원 참 열심히 했던 면이 있는데 네. 자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다. 정치권에 의미 있게 좀 공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저런 사람도 떠날까 하는 그런 공명 말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이 미국을 향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뭐 북한 문제가 계속 좀 헛돌아가는 느낌인데 네. 뭐 스톡홀름 북미 실무 협상 결렬에 이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 그리고 금강산 관광 사업 관련 이 말까지 좀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뭐 여전히 사이가 좋다. 나는 그를 존중하며 그도 나를 존중한다. 오바마의 전화는 안 받았지만 내 전화는 받는다. 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예. 그리고 오늘 그 이에 대해서 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라면서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다라고 대화에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는데요. 네. 북한은 앞서서 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설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계관 고문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 조미 순애들이 서로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또다시 언급했다는 보도를 읽었다. 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죠.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가 굳건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심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이 메시지는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들은 메시지다라고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말이 시한이다. 이 얘기는 뭐 올 초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쭉 해왔던 말인데, 자 연말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성의 있는 북미 관계 개선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정 교사들이 정치 성향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고등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게 또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네, 어제 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인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학생 수호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이 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또 사상주입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교사들은 학생들을 정치적 놀이개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이 학생들은 교사들이 반일 구호를 강요했다. 그리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정확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감을 표시했다고 그러니까 수구 세력, 그러니까 일베로 낙인을 찍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뭐 교사들의 관련 발언이 있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강요는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뭐 체육대회에서 나왔던 표어인데
이 표현은 그냥 학생들이 쓴 거지 뭐 네. 교사들이 강요한 적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고등학교 학생회 측에서 네. 이 학생들 그러니까 뭐 학생 수호 연합이라는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학생들의 주장에는 대표성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또 어제 기자회견 중에 이 지나가던 학생들이 이 기자회견을 하는 학생들에게 뭐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는 등 예. 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갈렸습니다. 네. 그래요. 그 한겨레 기사 보니까 현장에서 만난 인원고 학생 다수 사실과 다소 다르다 반박하기도 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아니 탁 터놓고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누가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런 말 한 거는 뭐 없었다 과장이다 이렇게 서로 설전을 주고받기보다는 다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받는 네네. 것이 온당한 것인지 학생들끼리 어느 정도 자기들 나름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는 그런 장들을 열어서 이번 상황을 잘 수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기자회견 자리에 또 보수 유튜버들이 많이 좀 몰려가가지고 네, 예.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생일이세요? 아, 네, 생일입니다. 예. 아, 그래요. K74945121 계정 쓰시는 분. 네. 네. 오늘 생일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밖에 지금- 나가면 초 키어 있겠죠? 아, 나 지금 저쪽을 일부러 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작진 쪽을. 알겠습니다. 지금 저 우리 제작진이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지금 틀었어요. 아, 꽃갈 모자 쓰고 나가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걸로 퉁치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곽은혜님 매일 카세트로 듣다가 콩 다운 받았어요. 늘 재미나고 유익한 김용민 라이브 감사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벌써부터 정체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져 있는데요.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두 방면 다 송내를 중심으로 10km 이상씩 긴 구간에서 답답합니다. 경기 동쪽에서는 구리에서 판교 방면, 토평에서 강일, 상일에서 하남, 서하남을 지나 판교까지 여러 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백면으로는 북천안에서 정체를 시작으로 남사에서 오산, 기흥에서 수원, 또 신갈에서 죽전까지 밀리고요. 계속해서 판교와 양재에서 한남까지 서울 경기권 안에서만 25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는 양방면 다 작업의 영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천안 쪽으로는 남천안 나들목을 앞두고 속도를 줄이고요. 반대 논산 쪽으로도 선온산 나들목에서 천천히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구속 이유와 앞으로의 수사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분과 인터뷰했을 때 검찰이 증거인멸과 관련해 한 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박지훈입니다. 네, 자, 오늘 새벽에 0시 조금 지나서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월요일 저희 인터뷰에서 박 변호사께서 증거인멸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송경호 부장판사 실제로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제가 예측하고 어떤 자료를 정보를 갖고 했던 얘기는 아니고요. 네. 검찰이 이렇게 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건강 상태에도 알면서 청구했을 때는 네.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해서 결국은 영장이 발부된다면 증거인멸, 증거은닉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아마 보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 그 자신감이 있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면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논리 전개를 했고 아마 노트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고 그 노트북 사라진 노트북 이 부분이 법원 입장에서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가장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 쪽은
그건 노트북 가방일 뿐이지 그 안에 노트북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을 뭐 판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부분인데요. 네. 결국 노트북 가방이 이게 검찰에 제대로 제출이 뭐 가방은 모르겠지만 일단 노트북에 검찰이 그 추적할 수 있는 많은 증거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제출 안 됐기 때문에 네. 증거가 은닉 내지 인멸이 됐다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김병록 PB도 아마 진술을 했을 거고요. 아마 법원이나 검찰은 노트북이 있었던 걸로 추정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노트북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노트북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걸 감추고 있다. 예. 예. 이게 다 소명된 건 아니고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하거든요. 네. 아마도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입시 관련된 네. 위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명이 됐고 또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은 이 다 소명은 안 됐을 겁니다. 뭐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판사가 봤을 때는 개연성 이상의 어떤 범죄 가능성을 받는 것 같은데 그것에 플러스해 가지고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 표창장 위조를 법원은 사실로 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표창장 위조보다는 이제 그 인턴 증명서 위조 같은 부분이시겠죠. 인턴 증명서 위조. 예, 표창장 위조는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부분보다는 뭐 인턴 증명서라든지 다른 어떤 허위 공문 작성, 위조 이 부분을 소명된 것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말이죠. 증거인멸이 범죄 사실에 포함된 상황에서 혐의를 네. 전부 부인하고 불구속 재판을 주장한 정경심 교수 측 변론 전략이 잘못됐다. 이 전략이 자충수가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혐의를 이걸 인정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네. 법적으로 다툼이 요즘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혐의 인정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증거인멸까지 들어와 있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구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이제 건강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해요. 이 검찰이 봤던 건강 상태, 네. 또 변호인 측에서 냈던 건강 상태, 또 판사, 법원이 봤던 건강 상태가 오히려 검찰이 본 건강 상태랑 법원이 본 건강 상태가 일치했지 않았을까. 네. 그 부분이 좀 저는 가장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인은 아주 그 병이 위중하다 이렇게 보는 네. 입장이고 검찰은 꾀병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그 뭐 CT라든지 MRI 가지고 와봤자 판사도 봐도 모릅니다. 뭔지 내용을. 그것에 대해서 분석했던 의사의 감정서, 진단서를 아마 쌍방이 제출했을 겁니다. 검찰도 제출하고 예. 이제 변호인 측 제출했는데 예. 그 감정서, 진단서를 가장 그 법원에서 중요시했지 않을까. 특히 검찰 쪽에 감정서, 진단서가 맞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결국 저 판사는 꾀병이라는 검찰 의견에 손을 꾀병. 들어주는 셈이네요. 아마 그렇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또 궁금합니다. 구속 적부심, 적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장 실질 심사 말고 그렇죠. 구속된 사람이 구속 상태를 지속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건데, 네. 어떻게 뭐 구속 적부심을 지금 제출할 움직임인가요, 변호사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김관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적부심에 의해서 네. 풀려난 뭐 경험도 있고 네. 또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봤습니다. 특히 건강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범죄 소명이나 증거인멸 부분은 뭐 다투기가 어렵다면 네. 건강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냈던 자료하고 변호인 자료하고 네. 새롭게 판단해달라. 예.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5일에서 한 10일 사이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네. 아마 그럼- 검토를 할 것 같고 새로운 어떤 그 진단서라든지 그 의사 소견서 같은 것들을 첨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다면요. 어떻게 보세요? 그 구속 적부심에서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세요? 그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판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음. 꾀병, 우리가 꾀병으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병이 중하냐 네. 아니면
중하지 않느냐, 구속을 구금을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없느냐,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하는데 판사도 모릅니다. 네. MRI 봐서는.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앞으로의 그 수사 방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 2가지 정도가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인권보험센터의 그 인턴 증명서 관련 부분도 연관이 돼 있고 증거 인멸, 은닉 관련해서도 연관이 돼 있고요. 또 웅동학원 관련해서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정경심 교수하고는 앞서 2가지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한 다음에 바로 아마 부르지 않을까, 한 10일 정도 아니면 구속기간 연장 그 텀에 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 전 장관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후폭풍이 거세서 이에 대한 또 검찰은 또 역풍을 또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최종 목표가 처음부터 조국 전 장관이었거든요. 네. 이게 뭐 인사청문회 아니면 지금 장관직을 사퇴했지만서도 네. 그걸 떠나서 검찰 특수수사가 시작했기 때문에 종착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 또 구속 단계 중간에 큰 고비를 검찰 입장에서 넘긴 거고요. 네, 네. 결국은 뭐 조국 전 장관까지 구속하지는 않겠지만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불구속 기소라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타임라인을 쓰러온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자, 박지훈 변호사와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네, 3가지 시각을 한번 만나보시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이러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한 법조인 대부분은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의 이유로 꼽았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권영철 CBS 대기자 역시 증거인멸을 구속 사유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증거가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을 검찰이 끝내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끝내 노트북은 아직 못 찾았어요? 확보 안 됐습니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네. 압수수색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압수수색 때도 없었고. 이게 그 PB 김경록 씨가 여의도의 한 호텔에 갖다 줬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게 결국 검찰은 못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 교수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투자증권 직원 김경록 씨에게 동양대 집무실에서 문서와 PC를 반출하고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인멸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펀드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그 진술도 나왔다고 하죠. 증거인멸 염려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특수수사를 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전망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 이번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판사로 재직할 당시 영장 심사를 해봤던 김윤우 변호사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김윤우 변호사, 증거인멸과 관련해 실제로 증거가 존재하는지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노트북이 처음부터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꼽은 그러나 손에 넣지 못한 노트북,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윤우 변호사님은 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왜냐하면 영장 심사를 해보신 분이 유일하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낮다고 보셨어요? 일단 증거인멸 도망 염려는 좀 인정되기가 어려웠었고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해서는
일단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노트북이나 PC 뭐 같은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없었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이게 있다는 걸 입증을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게 노트북 가방이 이제 서류밖에 없는데 무슨 그렇죠. 노트북을 내놓으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수십 차례 압수수색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증인을 꼭 구속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입증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 노트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에 이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김남국 변호사가 예측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수사를 이걸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부터 어떤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모든 그 특수부의 인력, 파견검사까지 동원받아가지고 수사를 했던 거였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기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피의자, 피고인의 좀 방어권을 확실하게 좀 보장을 해준 상황에서 무엇인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맞았는데 그렇지 않고 영장까지 청구를 했고 또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가장 폭넓게 인정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법원이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뭐 이렇게 확대하거나 아니면 전격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판 일정이 한 1심 판결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오게 될까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6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가 되기 때문에 딱 시점으로 보면 내년 총선 직전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 라이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해서 과거 남북 협력으로 추진됐던 금강산 관광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어제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서 언급된 이야기인데요. 앞으로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남북 간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미적거리다가 이 꼴을 당했다. 이번 일을 오히려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젠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국 정부가 사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에 해서 합의한 대로 시작했으면 되는데 미국이 계속 유엔 제재 핑계를 대고 뭐 어떻게 하는 바람에 미적거리다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게 됐지만 협상은 이제 관계부문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라고 했으니까 곧 연락이 오겠죠. 근데 그 협상의 기회를 잘 활용하면 완전히 이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물꼬가 이제 본격적으로 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 잘 판단해서 특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좀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문 대통령이 좀 움직이셔야죠. 실무자들끼리 얘기하면은 100년 하청이에요. 김용민 라이브. 오늘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나온 서울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정시와 수시의 비율 문제로 교육 불평등이나 불공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정시와 수시의 비율 문제로 교육 불평등이나 불공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사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교육 불평등 문제에서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수능 중심의 체제에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가운데 수능 중심 체제에서는 약 한 400여 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 학종을 도입한 이후에는 최근에는 이제 900여 개 고등학교에서 입학생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중심으로 했을 때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 중심의 이 전형에서 전국에 있는 고교에서 많은 학교들이 더 입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또 수능을 선호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와도 좀 일치하고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가리워진 길 듣고 오겠습니다. 속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만났습니다. 20여 분 동안 진행된 대화 속에서 양측이 공감한 내용은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 자리가 악화일로인 한일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호사카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세요? 예, 지금 울릉도에 오늘 왔습니다. 오, 울릉도는 어쩐 일로 가셨어요? 예, 내일 그 독도의 날이자 울릉 군민의 날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왔습니다. 아, 내일이 독도의 날이었군요. 네. 네. 자, 이 한일 관계가 경색된 지금 이 시점에서 독도의 날, 감회가 새로운데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건 이미 자명한 사실인데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일본 국회의원이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우선 교수님, 이 말은 그 농담으로 한 말입니까? 혹은 뭐 이 말을 좀 과장 섞어서 한 말입니까? 아니면 진짜 이런 의도가 일본 정치인들 사이에 꿈틀거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그 국회의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심리 상태. 그리고 일본인들의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솔직한 의견이다. 아하. 예,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 한 절대 독도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일본의 위기는 독도는 일본 영토다 이곳이니까. 예, 예. 그러나 현재 한국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하니까. 놔두면 예. 독도는 그 완전히 한국 섬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쟁이라도 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그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죠. 어이구,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뭐 독도를 뭐 자기들 표현으로 탈환한다는 차원에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그 냉정하게 보는 일본인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네. 현재 일본의 시전하에 없는 독도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면 네. 미국 자체가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의 싸움이 돼가지고 네. 일본이 더 이긴다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일본인들이 댓글에 굉장히 많이 글을 남겼기 때문에 소식적이고 합리적이네요. 예, 냉정한 사람들도 더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20여 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일단 뭐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최근의 상황을 떠올려 볼 때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일본은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한국의 고위 인사를 절대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낙연 총리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상당히 그 미래 지향적으로 일본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네. 아베 총리도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발언을 이어가서 뭐 관계를 좀 풀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게 만드는데요.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한국 국민들의 불매 운동으로 일본 경제에 예상보다 큰 타격이 가해지니까 생각이 바뀐 건지 최근에 아베 총리의 태도 변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12월 3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다라는 이야기를 2년 만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불매 운동이라든가 일본 안가기가 상당히 피해를 줬다. 일본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 네. 그래서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요새 또 일본 중앙은행의 지역 경제 보고서에서 일본의 그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오히려 일본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이러한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해석되죠. 네. 그러면은 지금 아베 총리가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이제 한국을 배제한 것이라든지 소재 부품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이 조치들을 좀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로만 유화적으로 이렇게 한국을 상대로 달래기에 나서기보다는 좀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성의를. 예. 근데 역시 국내적인 특히 보수층의 지지를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면 잃어버릴까봐 네. 오히려 한국 쪽에서 좋은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을 기다리는 입장이 현재 일본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발은 지들이 해놓고 우리 보고 성의 있는 조치를 하라.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뭐 계속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예, 정상회담이 세팅돼야만이 일본 쪽의 위지가 개선으로 구체적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예.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가신 것은 다리 효과를 하는 거죠. 정상회담이 사실 다음 달 아세안 회의라든가 에이펙 회의라든가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있고요. 예. 그런 기회에 세팅 가능한데요.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이낙연 총리가 건넸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것이 아직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일본 쪽에 구체적인 반응이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친서의 내용에 따라서 일본 쪽에서
정상회담으로 오게 한다면 이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새 일본 왕이 즉위했습니다. 평화헌법 수호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개헌을 꿈꾸는 아베 총리를 이 일본 왕이 견제할 수 있을까요? 일본 내에서도 조금 우려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10살 정도 연하인 것입니다. 새로운 일본 왕이요? 예, 아베 총리보다 10살 정도 연하이기 때문에 좀 밀리는 것이 아닌가 아베 신조의 그러한 기세가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헌법에 입각하여서 즉위했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아버지 아키히토는 일본 헌법을 준수한다 이런 말이 또 있었거든요. 그 말이 조금 후퇴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돌고 있어가지고 이것은 그러나 일본 헌법을 준수했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지금 일본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일본 아베 총리하고 강하게 정치적으로 대립한다라는 면이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못하는 입장이 일본의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립적인 말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일본 아베 총리도 그렇고요. 일본 왕도 그렇고 이 천황제를 강화하는 거 여기에 뜻이 같아서 서로의 의견도 거의 일치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베가 추구하고자 하는 군국주의 일본 노선에 함께 협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간에 아키히토 지금 상황이 됐지만 아버지의 영향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세계 평화를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게 현재 나루히토 일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앞으로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